네, 이번 주에 참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이번 한 주를 내다보시죠. 오늘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이슈는 오늘도 시장 이야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팔고 나가는 외국인들을 최근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언제 끝이 날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6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2020년도 3월만 하더라도 거의 한 40% 정도의 비중을 보여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더니 지금은 30% 초반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1월에만 2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2월에는 2조 원 넘게 팔았고요. 3월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거의 3조 원 이상을 팔고 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동학개미들은 계속 삽니다. 오늘 시장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환 시장의 움직임이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팔자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들은 더 빠져나가고 또 환율은 더 오르고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순환고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240원 돌파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마감은 또 어떻게 돼야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성전자다. 이거 무슨 걱정이야? 사야 된다.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7만 원이 잠시 이탈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를 4조 원어치 가까이 순매수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이슈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미국의 FOMC 별표죠. 우리는 시각으로 17일 새벽쯤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러시아의 디폴트 관련한 이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고 나서 FOMC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공교롭게 17일 우리 장 시작 전에 모든 이슈를 우리는 함께 알고 장을 스타트하게 됩니다. 과연 FOMC가 지나고 나서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참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FOMC 이후에 시장 밀릴 거다. 근데 코스피가 2,500이 된다면, 2,500 선대가 된다면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들의 러브콜 지금은 없습니다. 찾아볼래야. 하지만 이번 주에 어떤 변곡점을 맞이해서 좀 달라질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시장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딱 FOMC 회의가 끝나면 돌아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사실 금리 인상 관련돼서도 과연 25bp를 올리는 것이 아니면 50bp를 올리는 것이 무엇이 더 나을까에 대한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번에 올린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은 벌써부터 5월 달에 금리 인상 50bp를 올려야 된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5월 달까지 시장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또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벤트로서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날짜들이 사실 1월 달부터 여러 가지가 계속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변동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FOMC 회의 역시나 사실상 이러한 이제 수급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환율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 원화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게 될 거고 거꾸로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이미 다시 한 번 더 100에 육박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사실상 정말 극단으로 가게 됐을 때 저번에 팬데믹 때는 환율이 1,3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환율에 있어서 극단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점 자체가 지금 계속 되고 있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고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서플라이 체인 관련돼서도 사실상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결국은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여러 군데로서 사실상 외국인의 이러한 수급적인 매도로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는 많이 이 보수적이고 암울한 시각이 많기는 하겠지만 또한 긍정적인 시각도 좀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비중 자체가 거의 30%가 마지노선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결국은 다시 외국인들이 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게 될 텐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가 매도로 적극적으로 나설 땐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사실상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해석에 있어서 긍정적인 해석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버티면서 뭐 신용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율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장이 어느 정도 조금은 나아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빅스가 많은 부분 떨어진다거나 이러한 부분 때까지 조금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3개월 동안 기다리셨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현 시점에서의 현금 적정 비중은 한 어느 정도예요? 현금 적정 비중이라는 게 사실 지금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만약 주식을 계속적으로 해오셨던 그래도 왜 분이라면. 그런 분들 많으셨잖아요. 지금이라도 뭐 실적이 부진한 것은 조금 손절을 해서라도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라. 뭐 이런 시각들도 많아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과매도는 일단 감에도 구간에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수도 워낙 이 원사이드로 계속적으로 빠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금 비중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만약 지금의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빠져서 2,400에 간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이 해도 현금 비중을 과연 만들어 놓으신 분들께서 과연 그때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내가 계속적으로 사고 싶었는데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못 샀던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향이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의 하락을 이용해서 충분히 더욱더 매수의 포지션으로 늘려갈 지금의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을 고민하는 건 다시 반등이 나와서 한 2,800, 2,900 그쯤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장은 3,300을 간다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쯤에나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가셔야지 지금 구간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결국은 내 주식 포지션을 뺏기는 결과로서밖에 연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려놔도 주가가 폭락했을 때 과연 누가 살 것이냐, 살 수나 있을까 말씀 주셨는데 진짜 공감하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 막 그때 막 지수가 막 5, 6% 막 이상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뭐 오만 뭐 제동장치 다 걸렸잖아요. 그때 참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는 분들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 또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뭐 고객분들이라든지 이런 분께 전화를 드려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무서우니까. 무서우시니까. 시장 이야기를 첫 번째 이슈로 담아봤고요. 이제 종목별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오늘 이슈가 있었던 카카오뱅크 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9만 원대까지 올랐었던 카카오뱅크 주가가 4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었고요. 뭐 지금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시각이 궁금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긍정 시나리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가 괜찮다라고 하는데 사실 금융주들의 성적표를 보면 꽝이에요. 최근 한 달 사이 한 10% 안팎의 하락을 보인 금융지주사들이 많고요. 그나마 카카오뱅크는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평가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자 수입이 늘어난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주담대를 더 확대, 지역도 확대하고 계층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그 금융당국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은행들에게 금리 인상기를 대비하라. 대손 충당금 추가로 적립을 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행주들이 사실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은행주들은 배당금을 축소하고 나서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형태도 좀 나타났었는데 카카오뱅크는 배당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뱅크뿐만이 아니라 카카오그룹도 전반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요, 과장님. 오늘까지 며칠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닥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물론 이유에서인가요?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규제에 대한 우려가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든다는 점은 상당히 오케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든지 기타의 뭐 카카오에 대한 게임즈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사실상 이보다 더욱더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과연 전통적인 금융기관들과 무엇이 달라져야지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성장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자 관련돼서 이제 이런 대출 이자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땐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그닥 다른 건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과연 어느 정도나 잘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플랫폼 수익이 4분기 기점으로 봤을 때는 그닥 성장에 대한 부분이 주춤하고 있었다. 이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카카오뱅크가 바닥에서부터 물론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과연 여기서부터 더 뚫고 올라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새로운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감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관련돼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상 대손 충당금 관련돼서 이러한 이제 배당이 없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은행 관련된 주식들이 배당이 없다는 것이 과연 장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먼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신용 관련돼서 대출에 대한 금액을 더욱더 확대를 하는 게 목표인데 결국 그 말인즉슨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는 대손 충당이 그만큼 더 많이 쌓일 수 있다는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나 이러한 이제 이 관련된 고객들 관련돼서 대손 상각 비용을 잘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가 추가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시험대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이 검증이 나오기 전까지 예전과 같이 정말 카카오뱅크가 10만 원을 가고 그 이상까지 올라가기까지에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사실상 카카오뱅크의 시총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4대 은행 중에 가장 최고의 시총과 비슷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카카오뱅크가 추가적인 매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빨간불이 좀 많이 들어오길래 카카오뱅크 이제 좀 시각을 달리해도 되나라는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추후에 또 좋은 얘기 들리고 각종 시그널들이 들리면 다시 한번 점검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어제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뉴스 보고 와 하셨을 겁니다. 워낙 이 관심도가 높은 종목 가운데 하나이니까요. 거래 정지, 상장 폐지 다 면했습니다. 일단은 3사의 셀트리온 그룹사의 이 회계 이슈 관련한 일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가장 맨 처음에 분식회계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2011년도였습니다. 그때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로부터 쭉 지루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금융감독원이 셀트리온 3사 감리 착수했던 것은 2018년도 12월. 그리고 각종 절차를 거쳐서 바로 지난 주말에 증선위에서 감리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 고해분식회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차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차트로는 최고가가 한 29만 원 정도인데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40만 원 선에 육박했을 때는 있었죠. 올해는 14만 7천 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단순한 이 회계 분식 관련한 이슈만은 아닐 겁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서 머크사를 비롯한 해외 제약사들이 개발을 빨리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또 타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놓는 셀트리온 지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려요. 괜찮다, 아니다 시각으로 엇갈립니다. 과장님은 어느 쪽이실지 궁금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사실 셀트리온이 실적에 기반을 해서 주가의 모멘텀이 붙었던 적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에 대한 부분이라서 항상 외부적인 외부적인 요소에 네. 의해서 사실 주가가 결정이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맞아요.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이 사실상 그리고 감익되는 것도 아니에요, 올해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이제 여타의 좋은 이슈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거래 정지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발목을 좀 잡아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이제 이 과징금을 받게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의 전례로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많이 부과가 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상 문제가 풀리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나올 것은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잖아요. 워낙 이 이슈 때문에 합병 얘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네, 사실 이게 풀려야지만 사실 합병이 그 다음에 그렇죠.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고 이제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셀트리온이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게 되면 이러한 이제 이 분식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합병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합병에 의해서 유불리는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3사에 대한 이러한 이제 비율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사의 이 흐름 자체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트리온 3사 모두 다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그 다음 단계로서의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오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의 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레키로나주가 오미크론에 이제 이 효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단키트 매출이 너무나 높다 이런 점 자체는 물론 이 노이즈로서 작용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얘기를 듣게 되는 셀트리온 그룹주네요. 자, 이슈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마감 지수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참 어려웠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우려감은 여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나토 국가의 국경까지 진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리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시장이 또 흔들리고 외환 시장이 요동치는 그런 하루가 나타났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5%, 0.9%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시장이 많이 문제였습니다. 중소형주 단의
낙폭이 두드러진 가운데 특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872선까지 내려오면서 마무리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한 번만 열어볼까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6천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계속 팔고 나갑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6천억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을 쏟아내는데 이걸 개인들이 다 받아낸 거죠. 코스닥 시장 볼까요?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들, 기관들 다 팔고 나가는데 개인이 무려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마감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보다 10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1242원대까지 결국은 1240원 선도 뚫어버리는 거의 지금 위에 저항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5천억 원 넘게 판 건 아마 올해 들어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시총 상단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선 한때 6만 원 선으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6만 9천 원대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보합선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낙폭이 두드러집니다. 7% 넘는 하락으로 지금 36만 3,5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그 지수 편입이 되자마자 뭐 공매도에 노출이 됐다 플러스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주들의 하락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너무나 좋지 않았고요. 삼성바이오직스는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1% 넘는 상승을 기록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3인방 오늘 앞서서도 이슈를 점검드렸지만 분식 회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털어내면서 강했습니다. 시장만 조금 더 받쳐줬다면 더 많이 올라섰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한 5% 정도의 상승으로 7만 원 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말씀드렸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5에서 8%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특징주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해운주들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HMM이 또 강세를 나타냅니다. 오늘 4% 넘는 상승으로 34,500원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류난으로 인해서 해상 운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나리오 계속해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HMM, 페노션, 흥하용 등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낙폭이 너무나 또 두드러져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뜩이나 좀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관련주들은 중국발 악재도 안아갑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주요 도시를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전해지면서 FNF, 아모레퍼시픽 등을 비롯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FNF가 11% 넘는 하락, 아모레퍼시픽이 8% 넘는 급락세로 마무리 짓는 하루였습니다. 마감 시황 점검을 해봤고요. 자, 이제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또 우리 송태영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낙폭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참 재미없는 그런 월요일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과장님, 오늘 하루를 좀 평가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오늘 하루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확실히 지금 수급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오늘은 지수에 대한 하락보다도 종목에 대해서 하락폭이 많이 컸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실상 이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양시장에서 사실상 상당히 많은 물량의 이러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종목들의 하락폭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고인플레이션 혹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제조업체들, IT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 자체가 무언가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나서 슬슬 접근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더 견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